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가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민께 마음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비상계엄을 돕거나 찬성한 적이 결코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오늘 재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내란 특검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책임을 질 행정적 측면에서의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데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 뒤에는 문건까지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은 물론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반대했다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엄 계획은 사전에 몰랐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이 재판이 중계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단죄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최후 진술에서 계엄으로 겪은 혼란에 대해 국민께 가슴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 2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네, 내란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조사를 통보한 거로 파악됐는데요. 김 씨가 건강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동기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주요 근거인데 일단 김건희 특검 쪽에서 확보한 김 씨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상황도 알아보죠.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를 무더기로 기소했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송창진, 김선규,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창진, 김선규 전 부장에게는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수사외압 의혹 담당팀이 올린 서류 결재를 거부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동훈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은 구성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걸 우려해 송창진 전 부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으로 보내지 않으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공수처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해 그 기간 증거가 없어지는 동시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오염됐다며 이로 인해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현 지휘부의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특검이 묻지마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놓은 꿰맞추기식 기소라며 오 처장과 이 차장 모두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감치 재집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감치 대상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대법원이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중앙지법이 변협 등의 징계를 요구한 점을 언급한 겁니다. 이어 변호인들을 겨냥한 듯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하고 일단 한번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감치 재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만큼 집행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감치 선고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났는데 인적 사항을 물어보길래 저희는 일단 얘기 안 했어요. 용모대로 지가 쓰겠다는 거예요. 몽타주를 글로 쓴 거지 가. 법무부는 일부 신원 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 재판을 거쳐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입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지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인상착의를 적은 법원 확인서나 사진 등을 토대로 감치가 가능해진 겁니다. 변호인들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한 변호사협회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변협 회장은 직권으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조사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지 살핀 뒤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정 내 소란 행위는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독 행위를 겨냥해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서 어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 대부분을 기각하자 검사들은 기피 신청을 낸 뒤에 집단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전격 입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한 번 전면에 내세우면서 공식화했죠. 네, 정청래 대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사법 불신을 자초한 건 결국 조희대 사법부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지도부가 거침없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법여권 법사위원 주도로 오늘 4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 토론회도 열렸는데요.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판소원은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소신 발언도 했습니다. 민주당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거와 다르게 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조투의를 구속하자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건데 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 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 상태인 국민의힘 목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전제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 축구하는 것은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규명 방해 행위임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 국민의힘 제안에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 으름장을 놓은 바 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놨습니다. 조금 전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장 인원이 의결 정지
의정족수인 제적의원 5분의 1, 그러니까 60명을 넘지 않으면 회의를 중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소수당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맹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 사자협의체를 구성한 데 대해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에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구윤철 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 나섰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환율 안정 모두를 위한 뉴 프레임워크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세정청사에서 국민연금과의 사자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1,322조 가운데 44%인 581조 원이 해외 주식과 채권입니다. 구 부총리는 전 세계 세 번째 규모인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GDP의 50%를 넘었고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 가장 큰데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켜 장기 시계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근본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 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자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투자와 서학개미 행렬, 한미 금리차, 장기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흐름이 가세한 고환율 속에서 자칫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자율적 운용의 원칙이 훼손된다면 사후 책임과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사흘 만에 반등한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로 2% 넘게 올라 3,96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는 0.9% 오른 3,891로 출발해 기관이 1조 2천억 원, 외국인이 5천억 원 순매수한 데 힘입어 2.7% 오른 3,960으로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1,4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며 오후 3시 반 기준 어제보다 6.8원 하락한 1,465.6원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관련법 발의로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자로 15%로 소급 적용돼 당장 국익이 실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미 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지난 14일 한미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현실로 만드는 법적인 기반이라면서 현장 요구를 듣고 국가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하게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를 비롯해 그 어떤 것이라도 대의기관인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김건 의원은 SNS에 한미 관세 협상을 미국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하는 조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건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이 든다며 투자 기업들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하자 정부는 곧바로 미국 측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약속한 대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의되자마자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법안의 국회 발의를 알리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에 이달 1일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에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4일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달에 제출된 11월 1일자부터 자동차 관세가 지금 25%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25%인데 이게 1월 1일자로 해서 15%로 인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 인하 소급 적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4월부터 관세 직격탄을 맞은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3분기에만 관세 비용으로 각각 1조 8천억 원, 1조 2천억 원을 부담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급감했습니다. 관세가 15%로 내려가면 현대차 기아의 연간 관세 비용은 3조에서 4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협상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은 경쟁력을 보강해서 글로벌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0%였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뛴 만큼 가격 경쟁력 약화와 국내 생산 감소 등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롯데와 HD-현대가 1호 사업 재편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을 향해서도 생산 설비 감축을 포함한 자구책 마련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두 회사의 계획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오늘 사업 재편 계획안을 확정해 정부의 승인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계획안에는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사업을 물적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에 합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산 석유화학단지 생산시설을 통폐합한다는 겁니다. 롯데케미칼은 공시를 통해 생산시설 합리화와 함께 정유에서 석유화학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획안이 실현되면 두 회사가 갖고 있던 나프타 분해 시설 NCC에 대해선 최대 100톤 규모의 설비가 가동을 멈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지난 8월 약속한 NCC 설비 감축 목표의 3분의 1을 두 회사가 도맡아 해소한 셈입니다. 산업부는 절차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고요. 또 공정위도 이들의 기업 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화학 구조 개편을 위한 세제 및 규제 완화 등 지원 사항이 포함된 맞춤형 패키지도 함께 발표할 방침입니다. 네, 다른 회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산과 함께 3대 석유화학 단지로 불리는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재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생산시설이 밀집된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 또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의 재편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연말까지 생산설비 감축을 포함한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재편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직접 여수 산단을 찾았습니다. 계획안 제출 기한에 연장은 없다면서 사업 재편안을 내지 않은 기업에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공개 매각 첫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은 본 입찰 마감 시점인 오후 3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 협의회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거라며 자체적인 회생 계획안 마련 또는 재입찰 진행 등 향후 절차를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논란이 된 당원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는 정치개혁 약속 이행 여부를 놓고 공개 석상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신임 대표를 민주당 대표실로 초대한 정청래 대표는 웃음과 덕담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표가 운명 공동체를 언급하자 정 대표는 따로 또 가치라며 선을 그었고 정치개혁을 주제로는 신경전도 펼쳤습니다. 지난 2월 법여권 5개 정당이 합의하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서명까지 한 원탁 선언문을 손팻말로 들어올린 게 불씨가 됐습니다.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어제 저희 당을 예방해 주신 그 우상호 정무수석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약속한 당시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일종의 청구서를 내민 셈인데 정 대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러면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집안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마무리된 시점,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린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추진 의사를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큰 물줄기는 잡혔다고 보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중앙위원회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당원들이 1인 1표제에 반발하며 무효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잡음은 계속됐지만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TF도 구성했는데 공개 우려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도 포함해 다음 주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각종 개혁 과제 완수 임무로 마음이 바쁩니다. 여기에 지방선거로 인한 최고위원 줄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1인 1표 논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의 마찰까지 겹치면서 다소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홍근 의원이 여당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서민주택 신속한 공급 확대와 돌봄 대상자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 마을버스 요금 무료화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영화 공개 관람과 함께 장외 여론전으로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계엄 1년이 다가오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도 임박하면서 긴장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 장동혁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전 대통령의 건국정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했다며 보수의 뿌리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님의 탁월한 해안과 국의 결단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전통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일부 참석자는 부정선거에 왜 침묵하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축사를 청한 이후에 장 대표는 이어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충남으로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싸우자고 재차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망한다는 신호가 오고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인데 코앞으로 다가온 계엄 1년 메시지를 두고는 여전히 고심의 기류가 읽힙니다.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과의 필요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영장이 발부됐는데 고개를 숙인다면 오히려 민주당 내란 프레임에 불을 붙이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 지도부가 여러 차례 계엄 관련 사과의 뜻을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상 출당시켰는데 뭘 더 해야 하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보수 정당이 맨날 이렇게 뿌리 내려서 죄송합니다. 저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머리를 굽힌 적이 없습니다.
결국 계엄 사과에 대한 고민은 여당에 공세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측면과 함께 핵심 지지층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가 큽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중도층 표심 잡기 역시 필수적인 만큼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엄 1년 직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일부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고발했습니다. 군사기밀 누설 혐의인데 유 전 사무총장은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두 2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서해 북측 해역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선 정치감사라고 반발하며 오히려 감사 결과 발표로 군사기밀이 누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운용쇄신 TF는 자체 점검을 벌인 결과 당시 야권의 주장대로 일부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지휘라인이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법에 규정된 보안성 심사 없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기밀을 보도자료를 통해 2차례 누설했다는 게 TF의 판단입니다. 첩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첩보. 아주 민감한 자료입니다. 이와 별개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 발령 조치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례도 확인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또 유 전 총장은 지난 3월 종료된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감사와 관련해 사무처 담당자에게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그제 제주 우도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서 경찰이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배에서 내린 뒤 승합차로 150m 돌진하며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60대 A씨. A씨는 사고 당일 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30여 시간 만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입원 치료 중인데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원인으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차량 엔진 회전수가 갑자기 올라갔고 차량이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 등 초기 조사 결과에서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 감식에서도 급발진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수거가 어려워 사고 차량을 제주 본섬으로 옮긴 만큼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정밀 감식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신발을 국과수에 보내 밑창을 정밀 감식해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 중 어느 것을 밟았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대형 화물차나 덤프트럭 같은 대형차는 사각지대가 많은데요. 특히 우회전 보행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승용차보다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 차체 높이를 낮추거나 경보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천천히 우회전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순간
운전석 오른쪽 아래 시야에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힌 겁니다. 우회전하던 덤프차가 보행자와 충돌해 쿵 소리가 났지만 운전석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차량 모두 시속 10km 안팎의 느린 속도로 달렸음에도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덤프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대형차일수록 보행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대형차가 건널목 등에서 우회전할 때 발생한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승용차의 27배에 달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패널 문턱이 모두 높아 운전자 오른쪽 시야에 넓은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차종별로 사각지대를 측정해보니 대형차 오른쪽 사각지대 길이는 8m가 넘었습니다. 일반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보다 3m 이상 더 긴 수치입니다. 키 120cm 어린아이가 대형차 옆에 서 있다면 최소한 3.2m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운전자 눈에 겨우 들어오는 셈입니다. 실제로 21톤짜리 트럭의 사각지대를 실험해봤습니다. 직접 트럭에 올라타 보니 이 운전석에선 차량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차량 오른편엔 이렇게 실제 사람 크기의 마네킹이 놓여 있었습니다. 키 160cm인 제가 차량에서 2m 넘게 떨어져야 간신히 제 머리 부분이 운전석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외에선 대형차의 운전석 위치를 낮추고 조수석 유리창을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회전할 때 자전거와 보행자를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도 의무화했지만 우리는 아직 관련 제도가 미비합니다. 직접 시계를 확인하는 게 운전자한테는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사각지대한 첨단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운전자 또한 가급적 계기판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도 차량이 완전히 멈춘 뒤에 길을 건너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6명이 가스를 마셔 일부가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합동감식에 착수했습니다. 개방된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가스가 어떤 성분인지 또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밝히는 게 숙제입니다. 김근호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노동자 6명이 가스를 들이마신 뒤 쓰러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이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관계기관 합동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유독가스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누출됐는지 밝히는 게 감식의 핵심입니다. 노동자들이 쓰러진 곳은 공장 외부, 천장이 열려 있어 환기가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가스 중독을 예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한꺼번에 많은 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난 거로 보입니다. 쇳물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전로가 작업 도중 멈춰 있었어야 했지만 일부가 가동돼 가스가 누출됐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경찰은 이를 비롯해 포스코 측의 안전조치 여부 등도 폭넓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떤 가스가 어떻게 유입됐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다 인지하고 있고 다양하게 이제 수사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3월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어 숨졌고 이번 달 5일에도 가스 중독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포스코는 잇따른 중대재해 책임을 물어 제철소장을 해임하고 회장 직속으로 안전특별진단 전담팀을 가동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54만 명, 고지 세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자료를 보면 주택 신규 공급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8만 명, 고지 세액은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모두 2만 9천 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올해 분양보다 32% 많은 물량이지만 주택 수요가 큰 서울은 천여 가구에 그쳤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2만 9천 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분양 물량과 비교하면 32% 넘게 증가했고
지난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수치보다도 2,000가구 늘었습니다. 이 물량은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한 계획 물량보다 약 2,000호 증가한 수준이며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하는 것에 준하는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23,800가구로 가장 많고 주요 지구별로 따지면 3기 신도시 7,500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입지가 좋은 곳들이 많아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수요가 큰 서울의 경우 내년 공급 물량의 5%에 불과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집값 불안에 진앙진 서울의 공급이 1,300호 정도에 그친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청사 부지나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통해서 조속한 현실화가 서울의 추가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급의 의미는 입주가 아닌 분양 계획인 만큼 실제 입주 시점은 2029년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비주택 용지 용도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작업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보지와 같은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LH는 우선 추진 물량의 28%에 해당하는 4,1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10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4.24%로 9월보다 0.07%포인트 높았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3.98%, 전세자금 대출이 3.78%로 금리가 0.02%포인트씩 올랐습니다. 롯데건설은 자사 회생 가능성이 언급된 정보지가 시중에 퍼진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의 정보지가 악의적인 의도에서 작성됐다고 보고 최초 루머 작성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오늘 SNS에는 대형 건설사가 곧 회생에 들어갈 거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며 롯데건설을 언급한 정보지가 퍼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약속한 미국인 1인당 $2,000 관세 배당이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내년 중간 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관세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휘두르는 트럼프는 쓸 것도 많습니다. 연방정부 빚도 갚고 재정 적자도 메우고 미국인들에게 $2,000씩 배당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o we're going to be doing a dividend, which people will enjoy and spend and do what they want, but we're also going to be reducing debt very substantially.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은 미국이 올해 걷어들일 관세를 약 2,250억 달러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관세 배당에는 6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구로 지급 대상을 제한해도 대상자 1억 2천만 명에 2,400억 달러를 줘야 합니다. 게다가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So are you actually actively working with Congress to try to make that happen? And we're actively studying the matter and getting the numbers straight so the president has all the choices he needs to decide what to do.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 수입은 국가 채무 상환이나 재정 안정화에 써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관세 자체가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 이미 거두어들인 관세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If that were ever reversed, it would be a disaster. Frankly, it would be a national security problem for our country. 관세 배당이라는 달콤한 약속은 정치적 효과는 컸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트럼프는 내년 중간 선거 직전에 배당금을 나눠주면서 유권자를 끌어모을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내란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도는 좀 예상 가능했던 구형이 아닙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견을 하고 있던 범위 내에서 구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숫자를 딱 집어낼 수는 없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예측했던 범위가 처음에 특검에서 사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기소를 할 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법정형 자체가 이제 10년 이상의 위징역까지 이제 일단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 중간에 이제 법원의 그런 요청에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방조로 기소를 했던 특검 입장에서는 기존에 조금 예상을 하고 있던 그 형량 그대로 구형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최하 10년 이상의 그런 범죄 혐의에서 한 1.5배 정도 가중을 한 15년 정도면은 사실 어느 정도 예측 범위 안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15년형이 일단 구형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로 판단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소를 한 이유 자체가 결국 국무총리로서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상 그걸 막을 의무가 있었다라고까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키맨이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아서 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국무회의를 당연히 비상계엄 당시에 거쳤어야 했고, 이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의장이긴 한데 바로 2인자가 이 국무총리, 그러니까 부의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 계엄 관련된 국무회의 중에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점을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 개최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혹은 국무회의의 결론을 거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 계엄의 정당성이 무너졌을 것이고 계엄이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작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지금까지 온 것이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국무회의라는 것도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그런 권한은 결국에는 저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점을 주장을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덕수 총리 측에서 평가하기는 키맨까지는 아니고 자문기구적인 성격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검팀이 12.12 군사반란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주영복 전 국방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은 이제 당시에 이제 주영복 전 국방장관의 재판 과정에서 그 변론 내용이 한덕수 전 총리의 지금까지 변론 내용과 상당히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을 결국 특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까지도 이제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2.12 그리고 5.18 관련 재판 당시에 법원이 주영복 장관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설사 신군부의 위세에 눌렸다 하더라도 장관인 이상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을 했어야 되고 이것을 저항하지 않은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 이 대통령의 그런 비상 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주장이 기존의 이 주 전 장관의 주장과 상당히 비슷했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명을 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했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 특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건에서 유사한 그런 항변이 있었기 때문에,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7년이 나왔던 이 사례를 들면서 유죄가 인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지위를 고려할 때 또 국무총리라는 그 책임을 고려할 때는 중형이 선고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례를 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도 이 정도 구형을 받을까요? 네, 일단 오늘 재판에서 구형이 상당히 좀 관심을 끈 것은 지금 내란 관련된 재판에서 첫 번째 구형이 나온 그런 재판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선고 역시도 가장 먼저 이루어질 재판이기 때문에 오늘 구형이 추후에 다른 국무위원들 혹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구형 자체가 이제 15년이었고 그렇다면은 다른 국무위원 그러니까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혹은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덕수 전 총리보다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행위에 대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이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된 건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그래도 소극적인 행위가 상당히 보여졌기 때문에 공동정범 주범이 아니라 방조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공소 사실 역시도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적 서극적인 그런 혐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15년형 구형을 했던 것을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그런 재판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국무위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계엄에 관여를 하고 뭐 심지어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계엄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행위를 보였던 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 사실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구형을 할 것이다라는 점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팀이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달라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게 허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두 가지가 뭐가 얼마나 다르길래 이렇게 인정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혐의 내용 자체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 공소장 내용 거기에 적혀 있는 범죄 사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제출된 증거 목록을 봤을 때 결국 이제 특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 방조 단순히 도왔다라는 내용을 넘어서 중요한 임무까지도 수행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한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명했다는 것은 법원에서는 지금 특검이 조사한 내용들을 봤을 때 특검이 사실상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한 도움을 준 방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수준으로 해석이 되니 거기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하라라는 명령이 나왔던 것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법정형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방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방조로서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라는 일단 하한 자체는 높게 되는 그런 형이 설정이 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실관계는 적용법조는 달라진다 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적용 법조에 따라서 형이 변경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1월 21일에 1심 선고를 재판부가 확정했는데 지금 검찰 구형량은 15년형이고 어느 정도 선고가 나올까요? 일단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른 국무위원이나 혹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실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관여한 정도 자체가 소극적인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같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무죄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온다면 이제 그때 가서는 형량을 조금 또 짐작을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선 구형 자체는 15년 구형이고 그 자체로도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사건에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 정도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기 때문에 예컨대 10년 정도의 선고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보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반적인 사례에서 특히 유죄가 선고받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자면 그 정도 선고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후 진술한 한 전 총리 발언 중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사실 최종 진술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이 양형과 관련된 주장 모두 다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일단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인한다라는 표시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양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일면 정치적인 그런 책임을 통감을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그런 긴 공직 생활 동안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면은 일단 법리적인 내용, 유무죄를 다투는 내용은 변호인의 의견서라든가 혹은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양형이나 혹은 뭐 조금 외부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참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교적 정치적인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는 자세를 상당히 좀 강조했다라는 점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 난동, 재판장 조롱 논란의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을 조사위에 회부했는데 품위 손상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일단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도 사실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당연히 해당 법에 따라서 징계를 정하고 있는데, 가볍게는 견책부터 정직도 있고 나아가서는 제명이라든가 영구 제명까지도 이 징계의 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변호사로서 사실 상당히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제 변호사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부와 조금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하게 나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뭐 김용현 전 장관의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그 이외의 그런 사정이 고려가 된 행동들이 아니었나. 심지어는 법정 안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이 법관에 대해서 상당히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과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번 징계가 진행이 됐을 때 과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안인 만큼 상당한 중징계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그런 변호사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봤을 때 변호사 직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또 훼손했다라고 보여질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뭐 상당한 중징계가 좀 검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겨냥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 지금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청으로 이관했거든요.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듯이 이 부분 예컨대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징계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그런 협의 혹은 고발 고소 절차도 검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법정 모독죄와 같은 그런 형사 처벌까지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대통령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짐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많은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과거의 그런 사례를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이것이 변호사직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뭐 사법부에 대한 또 신뢰까지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언급을 하고 이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변호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이진관 부장판사, 오늘 재판에서도 이례적으로 법정 질서 관련 언급을 했었는데 재감치 집행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럼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를 짚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일단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절차는 예컨대 다음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한 변호사들에 대해서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그 사이에라도 기습적으로 관련 기관의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감치 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유례가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조금 시일을 두고 지켜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까지 이제 6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네, 현장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발사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해가 저물어서 어두운 모습이네요.
네, 누리호 4차 발사의 무대가 될 밤하늘입니다. 모든 게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6시간쯤 뒤 누리호는 저 어둠을 뚫고 우주 밖으로 솟구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정이 순조롭습니다. 어젯밤 강풍 때문에 지연됐던 엄빌리컬 케이블 연결 작업을 비롯한 발사대 설치 작업도 이 발사 14시간 전인 오늘 오전 11시 5분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부터 누리호 안에 산화제와 이 액체 연료를 넣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누리호 총 중량 200톤 가운데 산화제와 액체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습니다. 산화제가 126톤, 액체 연료인 케로신이 56.5톤인데요. 이 극저온인 영하 183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산소인 산화제는 탱크에 넣는 순간부터 계속 기화하기 때문에 또 액체 연료는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사 2-3시간을 남기고서야 누리호에 주입합니다. 잠시 뒤인 저녁 7시 반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정확한 발사 시간이 정해지고 밤 8시 15분에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직접 발사 시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제일 큰 변수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강풍 때문에 작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을 위한 천막까지 날아갈 정도의 강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강풍주의보가 해제됐고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좋았습니다. 발사가 예정된 새벽 1시 즈음도 바람이 초속 2-3m 수준으로 잔잔해서 날씨가 주는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또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이나 무인 우주 물체와도 부딪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발사관리위원회는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서 발사 시간을 세밀히 조정할 예정입니다. 발사대 반경 3km에 있는 이곳 나로 우주센터 주변은 오늘 내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이번이 4번째 도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도로 발사를 한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처음으로 500kg이 넘는 중형 위성이 탑재돼 총 무게가 지난 3차 때보다 2배 넘는 1톤 가까이 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이 탑재되는 것도 특징인데요. 큐브 위성까지 포함하면 모두 13기로 의학, 제약, 또 국산 소자 부품의 우주 실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검증에 도전합니다. 이번에 우주교통관리 큐브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업체 대표는 자신을 나로호 보며 꿈을 키웠던 나로호 세대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우주 새싹들도 이번 4차 발사를 보고 꿈을 키우게 될 텐데요. 아무쪼록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내일 새벽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발걸음도 전남 고흥으로 이어졌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직접 볼 수 있는 전망대에는 시민들 기대도 가득합니다. 역시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윤태인 기자. 네, 전남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죠. 사람들 많이 왔습니까? 네, 취재진이 점심 직후에 이곳을 들렀을 때는 굉장히 한산했었는데요. 지금은 주차장 빈자리도 많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을 찾는 시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4번째 도전을 앞두고 이곳은 시민들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분위기인데요. 누리호 발사 성공을 응원하러 이곳 전망대를 찾은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밤서부터 설레어갖고 제가 준비를 오늘 아침서부터 준비해서 차에 이제 먹을 거랑 두툼한 옷도 가지고 오고 물도 갖고 오고 저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발사 꼭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고흥 지역 곳곳은 누리호의 4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오늘 전남 고흥에서 누리호 발사를 볼 수 있는 곳 몇 군데를 찾아 살펴봤는데요. 아쉽게도 대부분 공사 중이거나 통행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리호 발사대와 17km 정도 떨어진 이곳 전망대가 밤하늘을 가르는 누리호를 볼 수 있는 명당입니다. 오늘 날씨도 흐리지 않은 데다가 야간에 발사되다 보니 누리호가 불꽃을 뿜어내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지난 누리호 발사 때에도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는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물 내부 공간 관람은 2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발사 1시간 전부터는 안전을 위해 건물 실내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이번 발사는 사상 처음으로 야간에 이뤄지는 만큼 이곳을 찾은 시민 모두가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이렇게 내일 새벽 누리호가 우주를 향합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 예보가 있지만 다행히 발사가 예정된 시각에는 맑거나 구름만 다소 끼겠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 날씨로 인한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지만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산간을 중심으로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8cm, 전북 동부 산간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비가 그친 뒤 밤사이 반짝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오늘 재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입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책임을 질 행정적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나 다름이 없는데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 뒤엔 문건까지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은 물론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반대했다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엄 계획은 사전에 몰랐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이 재판이 중계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단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최후 진술에서 계엄으로 겪은 혼란에 대해 국민께 가슴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배경을 설명한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특검 측은 윤영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 씨가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일본 아베 총리의 테러 사건과 고액 헌금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난항을 타개하기 위함이 이번 선물의 이슈라고 적었습니다. 또 한학자 총재의 지침을 받아 진행된 것이고 한 총재가 국무로서 품격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수사 고의 지연 의혹을 받는 오동훈 처장 등 공수처 전현직 간부 5명을 기소했습니다. 현직 공수처장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건 지난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사례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고의 수사 지연 의혹을 들여다봐온 최상병 특검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기소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넘기지 않고 수사하지도 않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맡았던 박석일 전 부장검사와 이재승 차장도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한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 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금융로비 의혹에 얽혀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1년씩이나 수사하시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오동훈 공수처장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직무유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좀 정상적인 수사활동 과정 중의 일입니다. 현직 공수처장과 차장 등 지휘부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건 지난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처음인데
공수처는 기본적인 법리를 무시한 채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맞춘 묻지마식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이 대검에 통보할 의무가 생기는 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때라고도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8월 공수처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뒤부터 내부적으로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도 기소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었습니다. 공수처장 대행과 차장 대행을 맡았던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성규 전 부장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서류 결제를 거부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지 말란 지시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현직 간부 5명이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하자며 전격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신 법사위 간사 선임 등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여야 협상이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건데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즉각 선임과 법사위원장의 편파적 운영 중단, 증인 참고인 합의 채택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서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도 송 원내대표는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법사위에서라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제한 등은 당연히 법사위 소관이라며 지금이라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들은 일관되게 신속한 국정조사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여러 이유로 회피해온 건 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항명에 대한 그 단죄 의지를 저희가 확실한 단죄 의지를 계속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사법개혁을 두고는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법력권 법사위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재판소원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의 소신 발언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속도전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하여 재판소원, 법애국제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여당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다시 짜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 권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정치판사 시대가 열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여야가 각각 검찰과 법무부 관련자들을 고발한 터라 답변이나 출석이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권고안인 만큼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워크숍 비용을 끼워 넣는가 하면 관광지 입장료에 가이드료까지 청구했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해외 출장에 쏟아부은 예산만 최근 3년 동안 35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1월 출장 사전 사후 관리 강화를 권고한 데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그 밖의 출장은 긴급성과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한 곳 이상의 대표를 해외 출장 심사위원회에 넣도록 하고 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 감사를 맡기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권고에 그치는 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권고안을 드리면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의 그 청렴도 평가에도 좀 반영하게 되면 좀 더 이행력을. 정부는 또 감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해외 출장이 적발되면 지방교부세와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2인조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품을 목적으로 재력 있는 피해자들을 물색했는데 수개월 동안 미행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머리 높이 둔기를 들고 다른 남성을 쫓습니다. 차량을 사이에 두고 둔기를 마구 휘두르며 위협까지 합니다. 지난 8월 인천 부평구에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 미리 접착제로 붙인 상자를 이용해 눈을 가리고 둔기로 여러 차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보안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미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범인 B씨가 있었고 이들이 다른 금은방 운영자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도 밝혀냈습니다. 금은방 운영하는데 금기가 상당히 많고 돈이 엄청 많다. 이런 대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검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 미수 혐의를, B씨에게는 강도상해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의 진료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보안 수사를 통해 강력 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충북 청주 50대 여성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 발생 40여일 만에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늘 오전 진천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체포된 54살 김모 씨는 지난달 14일 실종된 50대 여성 A씨의 전 남자친구로 두 사람은 평소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함께 아직 확인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집중 조사하고 관련 차량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 취재 과정에서 숨진 직원이 생전 대리점 대표에게 수차례 폭행당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대표 측은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단이라며 죽음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다른 남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잠시 밖에 나갔다가 온 뒤에도 손과 발을 이용한 폭행이 계속됩니다. 지난 2023년 목포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로 8분 남짓한 시간 동안 60번 넘게 손찌검과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44살 박성범 씨가 생전에 일하던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A씨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너무 맞다 보면 저항할 능력이 없잖아요. 막 동영상 얼굴을 봤는데 눈빛이 공허해요. 되게 체념한 듯한 눈빛으로 때리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대표와 직원 사이로 10년 넘게 함께 일했는데 주변에선 그동안 여러 차례 대표의 폭행이 반복됐다고 증언합니다. 최근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라고 합니다. 그냥 뭐 춤춰봐, 노래해봐, 뭐래도 좀 어영부영하면 그냥 폭행. YTN 취재진이 확보한 진단서를 보면 박 씨는 2021년엔 눈 주변 뼈가 부러졌던 걸로 확인됩니다.
네, 그 얼굴 안아 골절되고 너무 안 때렸는데 그래서 그건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리점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매장에서도 폭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폭언이나 이제 뭐 폭행하는 것도 있었고 빵을 때렸어요. 빵을 쌍욕을 해가면서 벽에 이제 손으로 벽을 밀친 다음에 대표 A씨 측은 숨진 박 씨에 대한 폭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박 씨가 A씨를 속이고 업체에 피해를 준 게 발단이라고 말합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지인 2명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처럼 꾸며 A씨 업체로부터 수수료 1,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A씨는 이후에도 박 씨의 횡령 사건이 반복돼 월급의 일부를 떼 횡령금을 갚는다는 각서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폭행이 상습적이지도 않았고 박 씨 죽음과 상관도 없다는 입장인데 유족 측은 박 씨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으로 보여 자발적으로 각서를 썼는지도 의문이고 추가 횡령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합니다. 또 무엇보다 어떤 것도 폭행과 괴롭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0년 넘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를 많이 당했을 거다. 수시로 폭행이 일어났고 자기의 기분만 나쁘면 이제 동생한테 윽박 지르고 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찰은 유족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꾸민 문자 메시지에 악성 앱 링크를 몰래 심어보내는 스미싱 수법으로 120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만 1,000명에 달합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희 자녀 결혼을 알리고자 문자를 보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모바일 청첩장 링크지만 누르면 순식간에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악성 메시지입니다. 청첩장과 부고장,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꾸민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이른바 스미싱 수법입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 권한을 빼앗아 유심을 무단 개통한 뒤 금융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자금을 빼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3년 7월부터 2년 동안 피해자 1,000명에게서 12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대포폰 수십 대와 위조 신분증 제작을 위한 인쇄기까지 놓고 아울렛 주차장 등을 돌며 범행했습니다. 전국 미제 사건 900여 건이 이들 범행으로 파악되는데 경찰은 현재까지 스미싱 범죄로 확인된 사례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수로 누른 클릭으로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탈취당할 수도 있는 범행 수법이 사용된 계좌 탈취형 스미싱 범죄 사건입니다. 경찰은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에서 활동한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국내에 있던 총책 2명을 포함한 4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 2명에 대해서는 공조 수사를 통해 신병 확보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살 배기가 혼자 맨발로 길을 헤매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시민 덕분에 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차가 양쪽으로 빽빽하게 세워져 있는 주택가 도로를 한 아이가 맨발로 서성입니다. 한참을 홀로 돌아다니던 아이는 청소차를 바짝 뒤쫓아가기도 합니다. 도로 한가운데라 위험천만해 보였는데요. 이때 길을 걷던 청년 2명이 아이를 발견하고 멈춰 서고요. 차량이 들어오자 도로 안쪽으로 몸을 피하게 하고 또 아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가게에 물어서 아이의 집을 찾아냈고 아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안방에서 외출 준비하던 사이에 아이가 혼자 밖에 나가서 놀랐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보살펴준 박한균, 심하철 씨에 대해서 감사장을 수여했는데요. 박한균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요즘 다들 무관심하잖아요. 때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무관심한 사회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민연금을 고환율 불끄기에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환율 안정의 조화를 위한 거라며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1,322조 원, 이 가운데 해외 투자는 771조, 부동산 투자 등을 빼면 전체의 44%인 581조 원이 해외 주식과 채권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세계 세 번째 규모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넘고 보유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외환시장 단일 주체 중에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느 시점이 지나 달러를 팔아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는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인 부총리의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는 국민 노후 대비 목적인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잠재우고 외환시장 심리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대규모 손실이 국민 노후 자산에 직접적으로 전가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정권이 환율의 방패막이로 국민연금을 사용했다라는 인식이 이제 형성이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올리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법을 찾고 국민연금 활용은 변동성 위험을 줄이는 선에서 그치고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 명을 넘어서며 증가폭이 18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2,369명으로 1년 전보다 1,780명 증가했습니다. 1월에서 9월 누계의 출생아 수는 19만 1,040명으로 집계돼 동기 기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숨진 줄 알았던 여성이 이틀 만에 화장 직전에 관 속에서 깨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에 유가족과 관계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65살 여성이 화장을 위해 사원으로 운구됐습니다. 이 여성은 병상에 누워 지내다 이틀 전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원 측이 화장 절차를 설명하던 순간 관 안에서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을 열어보니 숨졌다고 믿었던 여성이 팔과 머리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기쁨 속에 유가족과 사원 관계자들은 곧바로 여성을 관 밖으로 옮겨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이 여성은 현재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원 측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여성이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가사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구리시가 GTX-B 노선 유치와 한강변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수도권의 핵심 자족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또 소상공인 지원과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경현 구리시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구리시 민선 8기 시정구죠. 예.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여기에 담긴 의미 그리고 철학은 뭔가요? 예,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시정구호는 시민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내서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변화는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 즉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뜻하며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목표에는 시정의 운영의 중심과 핵심 가치가 바로 시민 행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리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결국 시민이 더 행복해지는 삶을 만드는 것,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 3년간 시정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을 받은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민선 8기 지난 3년간 구리시는 이제 사람 중심의 행정, 또 시민과의 소통 행정, 포용과 연대 행정을 시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구도심 재생과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복지, 문화,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달 한 언론사가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대상으로 3년 동안 실시한 지역 회복력 평가에서 구리시가 사회영역 부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특히 갈매체육문화센터와 건배체육문화센터, 유아숲 체험장, 어르신 전용 체육공간 등의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시민 누구나 즐겁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과 가족문화팀 신설, 결혼이민 여성 채용, 자녀 기초학습 지원과 같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 환경을 조성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문화복지, 안전 분야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구리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골목 상권을 되살리고 상인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교문 방종환 도서관이 도서관 운영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전면 리모델링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구성하고 방종환 선생의 정신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과 ICT 서비스를 도입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도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제10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는 공동체 치안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일상 속 범죄예방 조례 제정이나 시민 참여형 안전활동으로 시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각 분야의 수상은 구리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노력과 함께 성장하는 시정 운영의 방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리 시민과 함께 그 성과를 나누면서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요? 예,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세대와 계층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리시는 모든 세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어르신부터 청년, 아이들까지 전 세대를 어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령 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상포진 무료 예방이나 또 대중교통비 지원,
또 임용비와 생신축하금 지원과 같은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험명예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서 그분들의 헌신에 걸맞는 예우를 다하고 있고,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청년 내일센터 확대와 청년 원가주택 건립을 추진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다지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구리시는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방정환 교육센터와 방정환 도서관을 설치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 입학 준비금 지원과 저소득 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 등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정책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건 모든 지자체의 과제일 텐데 구리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구리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4대 비전과 6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98개 세부 사업에 약 850억 원을 투입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와구리 맛집 홍보와 또 구리사랑 상품권 확대로 침체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 그리고 공공 배달앱인 배달 특급을 지원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종합지원센터, 또 스마트 상점, 디지털 전환 자원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전통시장 아케이드 정비와 골목형 상점가 지원, 상권별 캐릭터 및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서 시민이 갖고 있는 따뜻한 지역 상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중장년, 여성, 어르신 등 모든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나 창업 지원, 또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 동구릉 힐링예술제, 빛축제 등 사계절 축제와 지역 상권을 연계한 관광형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리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경제 행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족 경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구리시 가장 중요한 발전 과제를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구리시의 가장 중요한 발전 과제로 첫 번째는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과 두 번째 지역균형 발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은 구리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해 장자호수공원역과 구리역, 동구릉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8호선 구리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구리시의 핵심적인 교통 과업은 GTX-B 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착입니다. 현재 타당성 검증 용역이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정차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GTX-B 노선이 갈매역에 정차하게 되면 시민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기존 갈매지구를 비롯한 갈매 역세권 개발에도 더욱 탄력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히 협의해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를 조속히 확정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외에도 버스, 철도, 택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환승 체계를 갖춘 구리역 환승센터도 곧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광역교통 인프라가 완성되면 구리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동북부 교통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곧 착공을 앞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택동 돌다리공원에서 왕숙천 합류부까지 노후된 복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수로와 산책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심 속 자연은 하천은 구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일으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리시는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산호동 이커머스 및 테크노밸리와 구리 토평 한강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산호동 이커머스 및 테크노밸리는 동부권의 유통, 물류 거점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첨단 물류센터와 이커머스 도매 시장을 접착시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구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이번 달에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모 방송사가 평가한 대한민국 100대 지역 투자 유망 사업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지구 지정을 앞둔 구리 토평이 공공주택지구는 약 1만 8천 세대 규모의 공공주택과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스마트 복합도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강변이라는 우수한 입지 조건에 교통과 환경, 스마트 인프라를 결합하여 주거, 일자리, 여가가 함께 어우러진 미래형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목표입니다. 이 두 사업이 완성되면 구리시는 최북부부터 최남부까지 도시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의 모범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추진하면서 어디서나 쾌적하게 살고 일하고 즐기는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를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